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7일 밤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이 법인세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자, 세금 폭탄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세금 폭탄,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내놓았다라고 해도 맞을 정도로 이 세금 폭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중도층은 중간층은 중산층대로, 또 이 어려운 뭐라 그럴까요? 소득이 어려운 층은 어려운 층대로 다 같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게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이 조세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고요. 조세 부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율을 낮춰서 그 여력을 갖다가 생산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그리고 종부세 부담도 경감하고, 기업 규제 철폐도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윤석열표 경제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반발의 이유는요, 실패로 끝난 MB정책의 시즌2다. 그리고 또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다. 이래서 강경한 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 폭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석 170억 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하는 것마다 검수한 박에 이어서 정부 완박, 그리고 이제는 이 세금 문제까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 자, 2024년 총선 때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홍근 원내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일제히 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감세 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했는데 세수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감세 무용론을 펴고 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부자 감세가 빈부 격차를 더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고,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감세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인데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막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공공 및 재정주도의 일자리, 단기 땜질식 대응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요,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충돌한 부분이 법인세인데, 이게 이제 모든 법률 개정과 개폐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법인세 인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동산 보유세 부당 경감은 종합부동세법과 부동산세법,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이 가업승계 관련 조세 제도 개편은 상속세, 증여세법을 고쳐야 해요. 그리고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정비가 필요하고요. 신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디지털 자산기본법, 이런 법들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 이러한 민주당의 세금 폭탄 정책 조금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 폭탄 때문에 이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고, 또 이 가계 부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생 파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금 폭탄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그리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할 것 없이 이 세금이, 그러니까 이 세금을 이 과잉,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뜯어내서 그 돈으로 포퓰리즘을 하겠다 해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린 것이 과연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요. 이것이 맞으면 이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한테 재투자로 이어졌냐 이거요. 소비만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의 질을 좋게 해야 되는데 소비의 질이 좋게 됐느냐 이거요.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 부채는 지금 1,000조를 넘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킨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세수조차도 계산도 제대로 못한 것이 또 문재인 정권이에요. 세금은 대대적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조세 정책은 그야말로 마이너스적인 요인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G7이라든가 OECD, 지금 우리나라의 이 최고 세율은 27.5%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27.5%. 그런데 27.5%인데 G7의 평균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3%로 되어 있어요. 올해 기준. 그리고 OECD 평균은 얼마냐? 22.9%예요. 그런데 우리가 27.5%니까 OECD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G7 평균치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췄는데 그게 과연 재투자로 이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MB 시즌2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인하된 2009년도 MB부터 2015년도 박근혜 정부까지 소득분배 개수인 진위 개수는요 매년 개선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효과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감세 정책이 대대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요. 이제 OECD 국가, G7 국가 중에서 레이건 때 1980년대 레이건의 감세 정책,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레이건의 감세 정책이 결국 뭐냐? 공급 사이드를 중시하는 공급 중시 정책이 바로 레이건식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레이건식 감세 정책이 지금 민주당하고 똑같이 과연 경제를 재생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세를 줄인 만큼 그 돈을 재투자할 것이냐, 이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그 당시 레이건의 감세 정책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미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레이거노믹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어요. 따라서 현 한국도 말이죠. 자, 이자율 높아지죠. 인플레 우려 많죠. 그 다음에 환율이 높아지죠. 80년대하고 비슷한 쓰리고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레이건의 감세 정책 대대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이 감세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단순하게 내가 좀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아,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리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요, 비판적 시각을 많이 좀 넓혀야 될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표 이 경제정책과 관련된 이 세금 문제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뭐 이 경제 문제 별로 재미없으실 거예요. 별로 안 보시는데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저도 뭐 이 경제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저런 계기에 많이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차장할 때는 뭐 이 1차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정보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종종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이 별도의 전문가도 모시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경제 정보로 제공을 할 예정이오니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에서 김정숙 여사를 만났어요. 본래는 지난 15일 날 양산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일정을 갑자기 바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김정숙 여사가 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일정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 온 김에 만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연쇄적으로 최근에 쭉 만나고 있어요. 김용 여사는 지난 5월 말에 만났고, 최근 들어서 이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 이순자 여사를 연거푸 13, 16일 날 만났고, 오늘 17일 날 김정숙 여사를 만났는데요. 이런 전직 대통령 부인들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 측면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경험담을 통해서
아, 5년 어떻게 내조를 할 것인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왜 양산에서 안 만나고 서울에서 만났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산의 시위 사정이 지금 시위 상황 때문에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 시위가 더 격화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걸 가지고서도 이게 조용한 내조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 이거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조용한 내조의 일환 아니냐. 그래서 비공개로 예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언론에 다 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일부 공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야권에서는 이걸 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일반 조그만 이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일반 국가 조직에서도 이 공무원들도 인수인계 할 때 다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만나서 참고로 듣고 배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 부인이 그야말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이 공인인데 전직 대통령 부인을 조차도 만나지 말라.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런 또 악의적인 평가와 해석 그리고 비판 소재로 삼는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야는 어차피 바뀌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야권의 이런 비판은요 이건 민주당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 수준 그리고 이 정치 발전 수준 자유민주주의의 지표 이런 걸로 볼 때 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런 대외적인 행보 특히 전직 대통령 부인 만난 것과 관련해서까지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요, 자,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오는 김에 맞춰서, 이 회동을 했고, 오늘 이 회동은 오찬이 아니라 차담 정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최근에 김정숙 여사의 뭐라 그럴까요? 이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검색량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한 28% 정도가 훨씬 높다. 이거는 네이버 트렌드에도 그렇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 이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초기 이 검색량을 보면 이 패션 쪽에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이 패션보다는 좀 구설과 관련된 거, 또 이 논란, 쟁점, 이런 것들로 지금 대신 채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갤럽에서 말이죠.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하나로 김건희 여사 행보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지금 이제 이 검색량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갤럽이라고 하는 대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부인의 행보까지도 이 부정평가 항목으로 집어든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을까. 이거는 참 뭐라고 그러죠? 이 여론조사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이게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갤럽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동정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에서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말이죠,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걸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우선 높은 계급도 아니에요. 그리고 캠프 때부터 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측근에 그야말로 가까이에서 모신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도 했고 또 의전적으로도 이제 보좌 역할을 했고. 그러면 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말이죠. 또 아니면은 MB 어느 대통령이 됐든 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디데이 대통령 가까이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청와대에 안 들어간 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적 채용이다. 예? 사적 채용이다. 그러면서 지금 악의적으로 이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저는 마땅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요, 이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민당에 대해서는 이건 악의적 정치 공세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황씨의 경우에는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고, 청년 관련 담당을 하고,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대선 이 캠프에서 일했고 비공식적으로 해외 일정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요. 원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수행도 했고 그다음에 운전도 했던 인턴 직원이었다가 이런 내용도요. 지난 2월 달에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때도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운전보조하고 실무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게 뭐 후보가 신경 쓸 일이 되겠냐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뭐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선거 국면에서도 보좌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거 이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인수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이나 정부로 들어가는 거 이게 역대 어느 정부든지 마찬가지였고요. 해외 모든 국가들도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백악관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나 불란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어느 나라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적 채용이다. 그러니까 자꾸 최순실 프레임을 꺼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야권의 프레임 전쟁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진료한다 이거를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태우는 거냐.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운다. 그랬는데 봐요.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청년 담당관에 불과해. 행정관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인으로 태우려는 것이냐. 사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운다. 그리고 비선이 활개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민주당의 비판 내용으로 돼 있는데, 자, 이거 청년 담당관 하나가 비선이다. 에?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에 국정이 사적으로 운영된다. 이게 도대체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본 사람들로 충원하고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고 했단 말이냐? 대통령 비서실 안에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 악의적이다. 더 이상의 억지 주작,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 이 청년 담당관, 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잘못된 비판이다. 오히려 야당한테 역풍이 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최강욱 의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강욱 여러 차례 성비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짤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2일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때 동료 남성 의원이 화면에 안 나타나니까 너 짤짤이 하고 있냐 아직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짤짤이 실제로 여러분들 짤짤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짤짤이를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어로 한 것으로 그렇게 성희롱 단어를 가지고 이 남성 직원을 조롱한 것으로 희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거 즉각적으로 징계위에 넘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하자면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이 전혀 영향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바로 내일 모레 20일에야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회의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최강욱은 철저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 이 방법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이 검수안박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를 대기하는 중에 동료 의원에게 성적인 발언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일 날 열리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과연 제일 높은 단계의 제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 당원 정지, 당원 자격 정지나 또는 아니면은 당직 자격 정지, 아니면 경고, 여러 이 수준의 징계가 있는데 과연 어느 징계를 받을 거냐. 만약에 2년 이상의 당원 자격 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 총선에 민주당 간판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그동안의 21대 국회에서는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도 내린 바 있어요. 양정숙 부동산 의혹, 김원걸 재산 누락 의혹, 그렇죠? 양이원영 의원도 이 모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제명됐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와서 복당이 됐고요. 양양자 의원도 보좌진의 성폭력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번 이 최강 의원의 건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제명건보다는 좀 가벼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벼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민주당이 정말 성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본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 의원의 반박이 받아들여진다면 징계 자체가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국면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경징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요. 성 피해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성폭행, 성추행 이런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소인 해가지고서 이미 선고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최강 의원 건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당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짤짤이가 아니라 이 희롱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만약에 중징계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심야 방송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